이 와중에 이제 상당히 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네. 독일입니다. 독일도 나토 회원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네. 주제는 이제 독일은 도대체 왜 저러나. 어. 며칠 전에 이제 독일 참모총장인 이제 슈엔바흐라는 이제 참모총장이 있었는데 네. 해외 신문이랑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너무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독실한 기독교 가톨릭 신자인데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다. 그러면서 이제 푸틴은 좀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독일 군 관계자가? 독일 해군 참모총장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건 비싸지만 푸틴을 존중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로우 코스트다. 그 러시아랑 지금 부딪히지 말자 뭐 이런 취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러시아가 저 정도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굳이 맞서서 얻는 게 이득이 뭐냐라는 이야기도 하고.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여러분을 전세계 여행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오늘은 박사님과 함께 또 어느 나라로 떠나봅니까? 이제 이야기 좀 그만하고 싶은데 계속 이슈가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제 현황, 그 다음에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쟤네들 왜 저러지 싶은 나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저러지 싶은 나라요? 예. 네. 일단 우크라이나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냉전 이후에 거죠? 그렇죠. 1990년대 이후에 이제 그 미국과 뭐 러시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군사력으로 보면 세계 양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힘 대 힘으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부딪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그렇죠. 부딪힐 수도 없고 사실은. 그랬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정말 힘 대 힘으로 부딪히고, 제가 어릴 때 보던 냉전 시기에 이제 보던 여러 가지 모습들 떠올라요. 상당히 이제 비슷해졌고, 그때와 차이라면 러시아군 복장이나 무기나 체계가 상당히 세련돼졌다라는 느낌 정도를 빼고 나면 사실 옛날 모습, 어릴 때 보던 그런 양 강대국의 무력 대립이 상당히 많이 떠오르는데. 그렇습니까? 예. 미국과 영국은 일단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인 지원에 이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의회가 한 2억 달러 정도의 이제 지원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 원조를 한 2억 달러 범위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다. 직접 참전하는 건 아니고. 참전할 명분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나토 군도 아니고 뭐 상위 방어 조약이라든지 이런 게 체결되어 있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무기 중에서 이제 대전차 미사일,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의 이제 탱크 같은 기갑 세력들을 격파할 수 있는 이제 제벨린 대전차 미사일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벨린 대전차 미사일 같은 경우는 현재 나와 있는 대전차 화기 중에서는 가장 비싸고 가장 효과적인 장비죠. 이렇게 탑어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쭉 날아가면 탱크를 정면으로 맞춰서 격파를 하려면 앞에 장갑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정면에서 격파하기는. 위로 꽂습니까? 그러면은 위로 날아가서 위에서 수직으로 아니요, 수직으로 내려오는. 그렇죠. 뭐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이게 이렇게 꺾어진다는 의미는 아니고, 위에 있으면서 탄두가 밑으로 폭발합니다. 보면은 탱크에서 제일 약한 데가 이제 그 헤드 부분이에요. 상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탑어택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그래서 위쪽을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고, 더더욱이나 장점은 이제 그 파이어 앤 포겟이라고 그러죠. 일단 쏘고 나면 유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정프로님 군대 공군이셨죠, 보면은. 공군 무시하지 마세요. 아니 보통 이제 그 육군 예전에 토우 미사일 같은 거 다뤄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맞을 때까지 이렇게 조이스틱 같은 걸로 이렇게 유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계속 최소한도 내가 조준경에다가 그 상대방 목표를 겨누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자동으로 이제 조정을 해주지만, 어떻든 간에 맞는 순간까지 이걸 보고 있어야 이제 격파가 되는 것들이 이제 예전 방식이었다면, 이제 이 제벨린 같은 경우는 이제 쏘고 나서 바로 이탈할 수 있어요. 목표물만 맨 처음에 정해놓고, 그다음 타겟을 정해놓고 발사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잊어먹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서 쫓아가요? 파이어 앤 포겟이죠. 잊어먹어도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비싸요. 효과적이지만 비싼데, 이것들을 이제 대량으로 현재 한 3차례 정도에 걸쳐서 이제 이제 미군이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민간 수송기에다 실어가지고 지금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룰 수 있는 교육도 시켜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병력을 한 5,000명 정도 주변 발틱 3국에다가 이제
파병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최대 5만 명까지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 바로 그 투입은 못하지만 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지역에 있는 이제 발틱 3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나토 회원국이니까 아니면 또는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후방에 해당하는 이제 뭐 루마니아라든지 이런 네. 지역 같은 경우는 나토 회원국이니까 파병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에다가 이제 직접 배치를 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꽤나 적극적으로 가네요, 미국이. 네, 영국도 없는 살림을 털어가지고 지금 이제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대전차 이거는 진짜 로켓이라고 해야겠네요. 이제 엔로라고 그래가지고 엔로. 예, 우리 네. 이제 옛날 군대에 계시던 분들 이제 우리가 옛날에 쓰던 그 로 아니야 보면은 대전차 예 로가 뭐죠? 이렇게 일회용 대전차 로켓이 있어요. 아, 어깨 메고 다니는 거. 예, 작은 이제 있는데 원통형으로 생긴 예, 건가요? 예, 예. 이제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네. 이제 그 이건 스웨덴제고요. 원리는 사실은 그 제벨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일회용이에요. 제벨린 같은 일회용? 예, 그러니까 제벨린 같은 경우는 이제 발사기에다가 미사일만 계속 집어넣으면 쓰고 또 쏘고 유도해서 또 또 쏘고. 쏘고 네. 할 수 있는데 이 영국에 지원해준 이 엔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회용이에요. 그러니까 쓰고 이제 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단점은 이제 사정거리가 좀 짧아요. 한 600m. 600? 예, 600m. 완전 근접전 아닙니까, 이 정도면? 600 정도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꽤 긴 편인데 사실 600에서 이건 최대 사정거리니까 이거보다 더 가까이 붙어야 되는 거죠. 되게 위험하겠네. 원래 이제 대전차 로켓이란 게 다 그래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제벨린 같은 경우는 이제 2.5에서 4km 네, 정도니까 네, 네. 상당히 이제 멀리서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어. 근데 이제 뭐 가격이 저렴하니까 좀 대량으로 공급해주기 좋은 이제 그런 무기고 네. 뭐 스웨덴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이제 영국 공군 수송기가 이제 이걸 직접 그 공급을 해줬는데 문제는 이때 이제 재밌는 현상이 있었어요. 네. 그 독일 상공을 지나가면 제일 직선 루트인데 네. 독일 상공을 우회해서 이제 우크라이나로 향했어요. 독일을 못 지나가고? 예. 독일이 지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뭐 몇 가지 썰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독일이 지나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렇다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폭발물을 실은 이제 그 수송기가 독일 영공을 지나갈 때 여러 가지 거쳐야 될 절차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번잡하다 보니까 우회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독일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서방 국가들이 좀 안 좋게 보는 특히 영미권이 좀 부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별거 아닌 상황이 이제 이슈가 네. 되기도 합니다. 네. 이 와중에 이제 영국은 또 자기들이 자랑하는 영국이 자랑하는 이제 첩보망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 공개를 했어요. 뭘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이제 첩보 정보 당국이 그 확인한 첩보 내용들은 네. 그 공개를 안 하는 게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공개를 하면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뭐 그렇겠죠. 예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영국 그 외무부가 이제 첩보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뭘 공개를 했냐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이제 괴뢰 내각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직접 다 점령을 해서 천년만년 갈 수는 없을 거고 뭔가 겉으로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할 경우에 그 임명하려고 하는 이제 내각 명단을 발표했어요. 임명하려고 하는 내각의 명단. 예,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러시아와 이제 뭐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좀 안 좋은 용어로 말하면 이제 내통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명단을 쭈루룩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완용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딱 네. 우크라이나판 일사오적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보면은 뭐 직접 무기를 안 쓰지만 상당히 이제 효과적으로 상대를 견제하려고 하는 영국 특유의 어떤 그런 이제 방법도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스페인 같은 경우도 이제 흑해와 불가리아에 병력을 파견하겠다. 스페인이요? 예, 스페인이. 그럴 여력이 있나요? 뭐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그래요? 어떻든 간에 나토 일원으로서 나토 이제 일원이니까. 나토 일원으로서 뭔가 이제 미국과 같이 호흡을 맞추겠다라는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몇 차례 들었는데 이제 지금은 정말 이제 나토 대부분이 나서서 이제 뭔가 대립하는 이제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전선이 네네네. 점점 명확해지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제 상당히 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네. 독일입니다. 독일도 나토 회원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네. 주제는 이제 독일은 도대체 왜 저러나. 어. 며칠 전에 이제 독일 참모총장인 이제 슈엔바흐라는 이제 참모총장이 있었는데 네. 이 양반이 이제 어느 신문이랑 인도 쪽이던가요? 어느 이제 왜 해외 신문이랑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너무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독실한 그 기독교 가톨릭 신자인데 네. 그리고 이제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 근데 이제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다.
그러면서 이제 푸틴은 좀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독일 군 관계자가? 독일 해군 참모총장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우리나라에서 해군에서 제일 높으신 분 누구세요? 그러면 당연히 해군 참모총장이시죠. 그렇죠. 예. 예, 독일도 마찬가지죠. 보면은.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건 비싸지만 푸틴을 존중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로우 코스트다. 아 그래요? 예. 그 러시아랑 지금 부딪히지 말자 뭐 이런 취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뭐 러시아가 저 정도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굳이 맞서서 얻는 게 이득이 뭐냐라는 이야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국 이야기도 했어요. 우리는 중국이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이미 적성 국가처럼 상당히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네. 그리고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러시아를 필요로 한다. 아 중국이 지금 여러 나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그거 견제하려면 러시아가 우리 편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뭔가 이제 푸틴에 대해서 좀 존중한 태도를 보여주고 네. 굳이 대립적인 뭐 그런 자세를 보일 필요는 없다. 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네. 이제 러시아를 이제 언급을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좀 약간 생뚱맞는데. 좀 생뚱맞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러면 너희들은 칠러야? 이제 뭐 너희는 나토 분명히 핵심 회원국인데 너희들은 그럼 러시아 편이야? 네. 뭐 이게 또 독일 정계 내부에서도 이제 저게 해군 참모총장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냐 지금. 뭐 이게 논란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퇴를 했어요. 아 했어요? 예,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너무 황당한 발언이어가지고 이 해군 참모총장이 물러나려고 사표를 냈는데 사의를 표했는데 네. 안 받아주니까 좀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물러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사고치고 그만둔 거다. 예, 뭐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올 정도로 사실 사람들이 상당히 좀 뜨아하게 이제 바라봤는데 좀 이상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시야를 넓혀보면 독일 관계자들이 좀 우리로서는 좀 이상하다 싶은 발언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방부 장관도 이제 우크라이나가 독일에 대해서도 무기 지원을 당연히 요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요청에 대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독일은 이제 무기 수출은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한다. 예. 그래서 거부했어요. 네. 거부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말을 끝내면 차라리 아 그래 뭐 독일은 또 그런 상황이 있겠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말을 더한 건 뭐냐면은 그런데 한 2월쯤에 야전병원 건설은 지원해줄 수 있겠다. 야전병원 건설? 예. 그러니까 이제 쥐어 터지고 나면 이제 부상병이 나오니까 그 정도 돌봐주는 거는 우리가 해줄 수도 있겠다.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이 독일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예. 뭐가 있긴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오전에 봤는데 네. 또 이 와중에 그래도 또 약간 태도를 바꿔서 네. 지원을 하기는 한대요. 지금 녹화 시점 1월 26일 기준입니다. 오늘 27일입니다. 아 참 1월 27일 기준입니다. 예. 네. 철모 네. 5천 세트 정도는 지원해주겠다. 이게 도대체 지원을 한다는 소린지 상대방을 엿을 먹이려고 가는 건지. 독일 뭐 러시아에 약점 잡힌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납득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안 한다. 우리는 긴장 완화를 하기 때문에 네. 우리는 상호 양쪽 다 좀 진정하시라. 그럼 차라리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넘어가는데 이게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약을 올리나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많은 국가들이 독일 왜 저래? 라는 입장을 지금 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발틱 3국이라고 보통 부르는 나라 중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이제 에스토니아가 네. 이제 우크라이나에 그러면 우리가 무기를 제공하겠다 인접 국가니까 바다 건너에 바로 이제 있으니까 이제 하겠다라고 했는데 독일이 거부합니다. 그 무기는 독일산 제품이고 이게 이제 분쟁 지역에 가는 걸 우리는 원치 않는다. 에스토니아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하는데 예. 그것도 독일이 거부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독일이 이제 공유해 준 것 같아요. 독일이 이제 제공해 줘서 에스토니아가 쓸 수 있도록 예전에 줬는데 이제 에스토니아가 이걸 이렇게 넘겨주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호를 했는데 사실 뭐 엄밀히 따지면 독일은 이제 분쟁 중 국가에는 이제 무기 수출을 하지 못한다. 이런 이제 원칙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그러면 원칙이 이제 일관되면 다들 인정을 해주죠. 근데 이게 사실은 잘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예멘 내전에 지금 사우디가 개입해가지고 이제 뭐 많은 돈과 무기를 쏟아붓고 있죠. 그런데 이제 사우디에는 무기 잘만 팔고 있는 게 또 독일이거든요. 그 분쟁 중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는 입장을 이제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아니 명분이 그렇다면 그럼 일관된 명분이라면 우리가 존중해 줄 수 있는데 아니 그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는데 왜 굳이 저렇게 해야 되지? 뭐 속사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이제 다들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노르트 스트림 2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러면 승인할 거야 말 거야. 네. 여러 개 이야기하는데 계속 이제 묵묵부답이에요. 노르드 스트림은 이제 러시아에서 유럽까지 바로 오는 독일로 바로 오는 가스관? 가스관이죠. 네. 노르트 스트림 1은 지금 가동 중에 있고 네. 이제 2가 지금 이제 완공은 됐어요. 네. 완공은 돼서 지금 이제 인증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한 6개월 정도 이제 걸리는 상황인데 미국은 이제 그거를 해주지 마라 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러시아는 왜 안 하냐 뭐 이런 이제 양쪽에서 껴 있는데 차라리 뭐 그래요. 노르트 스트림 같은 경우는 독일이 직접 당사자고 애매하니까 묵묵부답할 수는 있는데 좀 상당히 이제 애매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네. 해군 참모총장도 이상한 이야기에 국방부 장관도 이상하고 야전병원이나 지어주겠다고 그래.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가 무기 공급하는 것까지 나서서 또 굳이 오지랖처럼 이제 방해하고. 또 방해를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독일에 있는 이제 우크라이나 대사, 네. 가 이제 열이 받았는지, 그렇겠네. 그 화면에 보시는 그런 트윗을 이제 리트윗했습니다. 보면은 네.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대포를 겨누고 이제 막 있죠. 이제 보면은, 근데 거기 뒤에서 독일 깃발을 든 독일군은 뭘 하고 있습니까? 뒤에서 이제 들것 바르고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네, 야전병원 그 느낌인가 보네요. 딱 그런 거죠. 이제 보면은. 앞에 쓰러짐 우리가 실어는 줄게. 실어는 줄게 이런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정말 이제 열받았으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어떤 이런 엉거주춤, 뜨뜻미지근함에 대비되는 게 이제 정말 소국이라고 할 수 있는 조그마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발틱 3국, 뭐 에스토니아나 라트비아 이런 나라들의 발언은 또 상당히 강성이에요. 어느 쪽으로 강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네. 에스토니아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총리가 직접 이야기했어요. 이제 우크라이나 위협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 공동 대응할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다음에 이제 라트비아 이제 외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스마르크 발언을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화려한 말로는 침공을 준비하는 군대를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비스마르크 말을 인용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대놓고 독일을 좀 디스하는 거 아니냐. 네. 라는. 여기 나라들은 아무래도 러시아 영향이 커지는 게 좀 불편해서 바로 붙어 있으니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더 몸이 더 달리는 하죠.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서방, 이제 미국, 특히 이제 영국 쪽에서 도대체 얘네들 왜 저러지? 독일 왜 저러나? 글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이 영국 쪽에서 이제 독일 이제 전문가분들한테 이제 문의를 해보는 것 같아요. 당신들 도대체 왜 저런지 우리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몇 개 설명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 뭐 들어보면 약간 납득은 되기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독일은 근본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크다. 독일이? 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때 철저히 지팔 폈고 그 다음에 결국 냉전 종식 때까지 이제 현재 독일 영토의 3분의 1이 동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독일이 이제 점령한 어떠한 그런 기억이 아직까지 꽤 생생하다. 지금 이제 정책 결정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독일은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독일과 러시아는 이제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 관계다. 그래서 이 독일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가스관은 어떻게 보면은 독일이 러시아에 보내는 시그널이다. 우리는 안정적 관계를 되게 중시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기가 힘들다. 무엇보다도 이제 독일은 현재 상태가 제일 좋다. 이거를 건드리는 게 싫다라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면서 또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또 독일 내부적으로 봤을 때 보면 독일은 이제 영국이나 미국과 달리 군사력이 국제관계 일부분이라는 것들을 이제 부정하고 있다. 그걸 부정을 해요? 네. 그러니까 군사력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제관계가 이제 대화 협상도 있지만 군사력이 작동할 수도 있다라는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본인들이 인정 안 한다고 인정이 안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항상 당사국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잘은 이해가 안 됩니다만 여튼 뭐 그렇다 치고. 그리고 이제 뭐 군사적 지원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는데 우리가 굳이 가서 불을 더 지필 필요가 있느냐.
뭐 그건 그럴 수 있지만 예. 현상이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 어느 쪽을 선택할 건가는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또 일각에서는 이제 비군사적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아, 이게 이제 독일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방어해 주는 거는 러시아에 대한 도발과 공격이랑 같다. 뭐 그렇게 해석될 수는 있겠죠. 예, 그러니까 예.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이 합해지는 거 아니냐.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현실적인 답변은 이거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무너져도 독일이 직접 위협받는 거 아니지 않냐. 아. 왜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굳이 과감하게 나갈 필요도 없고, 더더욱이나 지금 현재 독일 이제 새로 들어선 이제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굳이 나서서 아, 새 정부가 얼마 안 됐죠. 그렇죠. 또 네. 이제 그 연립이 또 복잡하게 돼 있다 보니까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할 어떤 동력도 사실 없는 거 아니냐. 내부에 통일된 목소리가 좀 없는 모양이네요. 이게 대충 보니까. 일단 신경 쓰기 싫다라는 논조가 되게 느껴지는 건데 아니 그러면 그냥 우리는 긴장 완화를 원하고 중립만 그냥 얘기하든지.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나토 일원으로서 뭐 하지만 현재 나토가 나설 상황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입장을 밝히면 차라리 괜찮은데 뭐 야전병원을 건설해 주겠다. 뭐 푸틴을 존중해야 된다는 등. 뭐 그다음에 헬멧 5천 개는 지원해 주겠다. 뭐 이건 약간 좀 그런데 또 이제 실무적인 단계에서 봤을 때 보면 실제로 독일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다. 독일이요? 네. 그래도 유럽 제일 강국 아닙니까? 제일 이제 경제력으로 보면 강국인데 네. 독일의 군사력이라는 게 뭐 외국에 나가서 뭔가를 해볼 만큼 지금 그럴 여력도 없고 네코가 석자다. 2차 대전 이후에 좀 못하게 막긴 막았죠. 막긴 막았는데 그래도 냉전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최전선이 서독이었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뭐 기갑 사단만 해도 기갑 병력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그래요? 최전선이었어요. 그래서 동쪽에는 대한민국이 있으면 서쪽에는 서독이 있다 싶을 정도의 이제 많은 군사력을 가졌는데 냉전 종식 이후에 당연히 이걸 이제 줄이는 작업을 나섰는데 네. 너무 빠르게 줄였다.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줄이는 건 맞죠. 냉전이 끝나고 위협이 줄었으니까 낮아야 되는데 줄이는 데만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유지해야 될 독일이라는 나라 크기에 비해서 유지해야 됐을 군수력보다 너무 많이 줄였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독일 그러면 우리가 맨날 축구할 때도 뭐라고 부릅니까? 전차군단. 그렇죠. 기갑 세력이고 탱크가 그렇죠. 이제 주력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인데 뭐 그렇죠. 레오파드 2 전차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뭐 최강이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독일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레오파드 2 7 같은 전차는 지금 다 합해도 200대를 조금 넘어가나? 200대? 예. 그나마도 좀 늘었어요. 아, 그래요? 예. 200대 우리보다 한참 적은 것 같은데. 한참 적죠. 전 세계에서 네. 미국을 제외하고 나면 대한민국이 뭐 워낙 강국이 전차나 이제 그 자주포나 합하면 거의 탑입니다 보면 그렇긴 한데 너무 적어요. 너무 적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라든지 뭐 이제 통일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일관된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중구난방으로 거의 방치돼 있고 막 이러다가 최근에 급하게 이제 뭔가를 이제 세력을 좀 복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개별 무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보급 유지 우리가 이제 군대의 장부상에는 이를테면 전투기 200대 이렇게 있지만 그 전투기가 200대가 다 날아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심지어 대한민국도 그래요. 왜냐하면 일정 비율은 항상 수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뭐 누구는 또 교육 중에 있는 거고 그렇긴 하지만 그 가동률이 너무 낮아요. 뭐 요즘에는 조금 낮았다고 그러는데 뭐 이를테면은 독일 수상이 이제 어딘가 가야 되는데 독일 공군이 내에서 이제 그 수상을 모시고 갈 헬기가 급하게 어디 갈 때 헬기가 제대로 없어요? 없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헬기를 조종해야 되는 조종사가 비행 시간을 연 뭐 100시간 뭐 이렇게 유지를 해야 자격 조건이 유지되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이 뜰 헬기가 없어가지고 비행 시간을 못 채워가지고 자격을 상실하는 헬기 조종사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육군 같은 경우도 뭐 가동할 수 있는 장비가 택도 없고 뭐 독일 이제 타이푼 같은 전투기가 중에서도 당장 지금 이제 스크램블을 떠서 공대공 전투에 나설 수 있을 만큼 준비하고 있는 전투기가 뭐 전체 세력의 뭐 10%도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냥 완전히 그 오합지졸이다. 독일이? 예, 독일군 자체가 독일군 상황이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워낙 이게
군사력적으로 받쳐주지 못하니까 뭐 센 얘기를 하든 뭐 확실한 방향을 정하기가 매우 애매한 상황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뭐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굳이 나설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보통 아니 그러면 독일이 군사비 안 써? 독일은 많이 쓸 것 같아요. 많이 써요. 꽤 쓰긴 씁니다. 뭐 네. 아직 미국이 이제 나토 회원국들한테 요구하는 그 수준 뭐 GDP 대비 이제 2% 뭐 이 수준까지는 아직 못 갔지만 그래도 꽤 쓰긴 써요. 네. 쓰는데 그리고 이제 뭐 독일 이제 기술력 좋죠. 독일군. 뭐 우리나라 전차 같은 경우도 이제 뭐 MTU사에서 나오고 있는 디젤 엔진으로 다 장착을 하고 있고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이제 독일군 스스로가 필요한 도대체 무기가 뭔지에 대한 정확한 소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이거를 만들고 그다음에 유지 보급하고 관리하는 어떤 이런 체계가 붕괴된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예전서부터 좀 나왔는데 새삼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이제 보면. 야,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독일은 이제 좀 약간 헷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예. 러시아는 근데 독일을 예전에 뭐 엄청나게 침공해서 좀 망가뜨리긴 했지만 지금 독일이랑 러시아는 사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독일과 러시아의 관계는 되게 좀 오묘한 관계? 오묘한 관계. 오묘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두 나라가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제일 친밀한 나라가 누구지? 라고 따지면 독일, 프랑스 정도일 거예요. 프랑스랑은 좀 많이 싸우지 않았나요? 뭐 크림 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번 티격태격도 했지만 나폴레옹이 그렇죠. 한번 나폴레옹도 이제 네. 그렇긴 했지만 또 그 이후엔 또 괜찮게 지냈고. 그런가요? 네. 예. 독일하고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유대감이 깊은 나라가 이 러시아일 수도 있어요. 독일 러시아? 예, 왜냐면은 이제 독일이 이제 옛날부터 중세 시절 좀 지난 때부터 이 동유럽이나 러시아를 이제 본인들의 어떤 세력권 뒷마당 예, 이렇게 좀 간주를 했죠. 그래서 네. 이제 중세 시절 때 보면 이제 흑사병이 돌고 난 다음에 네. 뭐 그다음에 사람이 많이 줄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개척지 같은 형태로 해서 뭐 심지어 이제 뭐 독일 기사단 뭐 이런 존재들 그다음에 이제 독일에서 뭔가 일이 잘 안 풀린 이제 귀족 이런 네. 사람들도 다 동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발티케 지금 이제 그 우리가 발틱 3국이라고 부르는 네네네. 이제 발티케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서쪽 이르는 지역까지 이 2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는 다수의 독일 분들이 많았어요. 러시아에? 예, 러시아나 이 동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제 독일 사람들은 어디 있나라고 분포해 보면 딱 그냥 독일 국경 안에 대부분 다 이제 모여 있는데 이렇게 된 것들은 어떻게 보면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일이죠.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되게 이제 가까웠던 이제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러시아 왕조 시절에 그 짜르의 부인들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독일계가 많았어요. 그래요? 예, 지금의 이제 독일 킬 이제 군왕이죠. 이제 네. 군왕이라고 하는 킬이라고 하는 이제 그 지역 주변에서 이제 그 지역 귀족의 이제 딸들이 이제 러시아도. 러시아에 가서 이제 결혼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러시아 혁명 이후까지도 이제 러시아 사람들한테 이제 외국인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외국인 그러면 미국인 이잖아요. 보면 네네네. 외국인 이꼬르 뭐 미국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예전에? 강한데 네. 이 러시아 쪽에서는 반대로 이제 외국인 이꼬르 독일인 그래요? 예, 꽤 오랫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인 유대감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지금으로 보면 이제 경제적 관계로 보면 되게 끈끈하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1위의 교역국은 중국이에요. 러시아 뭐 예,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이제 원체 그 가스나 원유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자원을 많이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 뭐 자동차라든지 각종 전자제품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독일에서 이제 조달을 하죠. 그래서 2위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연간 양국의 교역 규모는 한 6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한 120억 달러 정도 흑자를 봐요. 독일 입장에선 예. 아주 좋은 수출국이네. 예, 수출국이죠. 네. 예, 에너지도 안정적으로 잘 공급해줘. 여러 가지로. 우리 뭐, 제품 잘 사줘. 예.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또 물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독일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게 그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땅덩이가 넓은 나라잖아요. 네. 도로로 뭘 하기가 힘들어요. 철도가 중심인데 이 철도 물류, 그러니까 유럽 대륙과 러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어떤 철도 물류의 그 집화장, 그러니까 러시아로 들어올 물건들은 다 여기서 모여서 이제 러시아로 갖고 와라고 하는 집화장이 한 두 곳 정도 있는데 다 독일에 있어요. 네네. 함부르크라든지 두이스부르크 이런 지역에. 그러니까 양국의 경제적 관계가 이제 그렇게 탄탄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에너지. 네. 물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걸 좀 경계를 해서 최근에는 이제 노르웨이 쪽에서 들어오는 가스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 독일은 이 가스라는 면에서 봤을 때 약간 무방비 상태? 이것도 좀 있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이제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가스에 많이 의존하잖아요. 뭐 폴란드도 그렇고 네. 뭐 많은 나라들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국가들은 LNG를 수입할 설비가 있어요. 아, 다른 뭐 중동이나 이런 데서도 중동이나 미국이나 해서 LNG를 들여오면 필요한 게 LNG는 그냥 우리가 아무 부두에서는 막 내릴 수 없잖아요. 액체 상태로 영하 163도로 그렇겠죠. 내려온 네, 것들을 네. 받아서 네. 이제 기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네. 다시. 그러니까 별도의 이제 플랜트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제 보면은. 근데 독일은 없어요. 아, 그냥 철저하게 파이프라인에만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 가스 떨어지면 끝이군요. 그런 상황이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물론 이제 저쪽 그 다른 곳에서 공급은 받고는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파이프라인 하나로만 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네, 이제 네.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러시아에 제일 많이 투자하는 나라가 또 독일이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네, 단적으로 이제 독일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형 SOC 네. 사업 중에 독일 기업이 제일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중국보다 더 많이. 그러다 보니 뭔가 이제 사태가 심각해지는 거를 바라지 않고 뭐 제재가 나왔을 때 보면 또 막대한 손해를 이제 가야 되고 그럴 수는 있겠네요. 좀 그런 면을 듣다 보면 아 그래 우리가 중국하고의 어떤 경제적 관계가 너무 크다 보니까 뭐 얘기하기가 좀 우리가 언뜻 보면은 뭐 말로는 이제 뭐 미국과 어떤 이런 전선의 서해제라고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야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너무 손해가 큰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뭐 눈치를 보게 되죠. 독일도 좀 그런 거 아니냐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군 관계자들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 보면 또 그런 걸로만 설명할 수 없는 또 약간 무신경함 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게 좀 이상하다 네.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보면은. 내부 정치가 워낙 아직 정리가 좀 덜 된 건가 하는 생각이 저는 이제 그러니까 미국 강력하게 입장에서 드네요. 봤을 때는 독일이 참 지금 원망스럽다고 그래야 되나? 힘을 좀 실어줘야 그럴 되는데.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자, 이 독일의 애매한 정말 애매합니다 보면. 오묘한 러시아와의 관계. 예. 그럼 이제 러시아는 어떻게 이제 지금 거의 전면전 위기로 가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확실하게 3면 배치를 다 해놓고 네. 이제 밀어붙일 준비를 이제 다 하고 있는 거죠 보면은. 예. 그래서 동쪽, 뭐 북쪽, 남쪽으로 이제 가면 정말 금방 무너질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후에 이제 벌써 시간이 또 좀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조금 안정을 찾았어요. 네. 그래서 냉정하게 이제 평가를 이제 다시 해보기 시작을 합니다. 아, 진짜 오냐? 네, 진짜 갈 거냐, 진짜 전면전으로 갈 거냐. 네. 그래서 전면전. 그래서 러시아군이 전면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점령을 하고 네. 이거를 다스린다라고까지 생각을 해보면 병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야 12만 명, 뭐 일각에서는 15만 명까지 나오는데 그래도 모자라? 라고 하지만 네. 엄청 많은 병력이죠. 근데 이제 전쟁을 치를 때 보면 저 병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게 최근에 이제 뭐 우리 중동에서 봤던 네. 이라크에서 봤던 이제 미국이 보여줬던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래 특정한 지역 조금을 우리가 순식간에 공격해서 잡아먹겠다는 정도는 모르겠는데 우크라이나 전역을 대상으로 한 전면전으로 하기에는 병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워낙 큰 나라기도 하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면밀하게 데이터를 딱 따져 보니까 각종 이제 공격용 무기들 이런 것들은 다 배치가 된 건 맞고 그다음에 이제 상당히 뭐라고 그래야 되나 방패를 막 휘두르는 어떤 이런 준비도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우리가 이제 우리가 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 네. 이제 그래 우리 이제 여기 기갑 부대가 있는데 뭐 다른 나라에서 외부의 어떤 항공 공격에 의하면 제일 약하잖아요. 탱크는 항공기에. 그러니까 여기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제 위에다 우산을 씌워주는 방공망은 필요하죠. 근데 이 방공망이 이제 방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늘에다 씌워준 방패인데 방패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이제 최신형 이제 대공 뭐 무기 뭐 S-400 같은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정거리가 몇백 킬로씩 이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딱 배치해 놓으면 우크라이나 전체 그다음에 그 인접한 지역에 날아다니는 나토나 미국의 어떤 항공기들을 공격할 수도 있는 잠재력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방패를 휘두르는 거죠. 방패인데 무기처럼. 이제 이러한 모습들은 다 해놨는데 실제로 이 따져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위성 영상들을 잘 보니까
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12만 명이 있어. 그러면 침공을 하면 제일 필요한 게 뭐야? 유류. 그다음 밥 먹어야지. 식량. 네. 그다음에 각종 이제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보급 물자들이 필요한데 그 보급 물자는 잘 안 보여. 아 그런 것도 확인이 어느 정도 되나 보죠. 예, 일단은 그 확인한 정보가 맞다면, 네네네. 다들 전제 조건이 있죠. 확인한 정보가 맞다면 물자 집적은 좀 부족하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보면은. 아 그래서 예, 전면전으로 막 바로 들어갈 것 같지는 않다는 분석들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러시아군이 전면적으로 재래식 화력을 동원한다면 항공기를 동원한 타격 정도는 가능하지만 육군이 막 밀고 갈 거냐 정말로. 이런 이야기들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금 제일 애타게 찾는 게 대공 방어망이거든요. 시작했는데 전쟁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는 당연히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 막 항공력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건데 우크라이나는 사실 여기에 대응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제 전면전 이야기가 요즘엔 약간 들어가고 있어요. 조금 들어가고 이제 일정 부분 지역을 점령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그 친러시아계 이제 반군들이 장악하는 네. 이제 도네츠크 동쪽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재 러시아 그 세력이 점령한 지역 바로 근처에 보면은 이제 마리우폴이라고 그래가지고 마리우폴? 예, 한 뭐 인구 거기도 한 100만 정도 되는 도시인데 우크라이나 산업의 요충지예요. 여기 제철소도 있고 네. 예, 그래서 요 지역 정도를 이제 꿀꺽 하는. 근데 이제 러시아군이 그렇다고 직접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네. 뭐 반군이라든지 반군을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무력 시위를 바로 뒤에서 해주면서 꿀꺽하는 어떤 이런 정도로 해서 더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 타격을 주면서 네. 우크라이나 정부 내부적으로 붕괴를 유발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제 이 올리가르이라고 그러죠. 이제 대재벌이라고 해야 되나 정치 뭐 이런 이런 사람들의 그 재산의 기반이 되는 산업 시설들이 이 마리우폴 요 인접 지역에 꽤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러시아가 꿀꺽 해버리면, 네네네. 예, 돈줄을. 예, 그리고 여기와 더불어서 이제 기간 시설에 대한 이제 사이버전 이런 것들을 병행할 거는 분명히 확실하다. 그리고 뭐 특수 시설, 특수 부대에 대한 점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하고는 상당히 다른 식의 전쟁이 이제 묘하게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딱 타격을 아주 그 핀셋으로 그냥. 특수전 부대들 혹은 뭐 산업시설 있는 쪽만 뭐 이렇게 이제 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아까 말한 마리우폴이라든지 우크라이나 핵심 거점 지역들을 이제 반군이 됐던 특수부대가 가서 점거를 이제 하는데 그와 관련된 그 지역과 관련되는 각종 수도, 전기, 통신 뭐 이런 인프라들을 사이버전으로 일거에 이제 중단시켜 버리는 거죠. 보면은 공략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시설에 대한 공격. 그래서 이제 경제적 대혼란 유발.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벌어질 수도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보면.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나토는 지금 병력을 증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이라는 것도 사실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과거부터 우크라이나가 정말 이제 우리 나토에 들어갈래 했었으면 이게 그동안에 이제 뭔가 좀 이제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을 텐데 사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정말 가입하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2015년, 14년, 그러니까 이제 크림반도 사건 이후거든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 이제 상당히 나토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게 정말 맞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러시아랑 직접 접경을 하는 게 맞나? 라는 이제 고민이 드는 거고. 만약 입장에서도 직접 마주치는 것보다는 우크라이나 같은 완충지대 하나 있는 게 더 마음 편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나토가 2000년대 이후, 2004년 이후에 막 너무 급속도로 동쪽으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이 기존에 확장된 지역들의 제대로 된 배치, 그다음에 훈련, 체계 형성 이런 것도 아직 못한 상태에서 또 동쪽으로 간다? 더더욱이나 이제 우크라이나는 대평원 지역이잖아요. 막을 지형이 없어요. 예. 자연지형물들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방어도 곤란한데 괜히 더 곤란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흐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뭐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긴장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이 긴장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와중에 보이고 있는 독일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히 제가 전망을 해보건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오른쪽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은 엄청난 러시아군의 지원으로 예. 반군들이 점령합니다. 이미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점령하고 있어요. 네. 근데 더 넓힌다. 예, 더 넓히고 예. 완충지대 이제 이렇게 되면 나토가 막 뭐라 할 거 아니에요. 예, 미국이랑 뭐 니네 가만 안 되겠다 이러면 예. 러시아는 나토 물러나는 조건을 우리 물러날게. 이렇게 이제 딱 패 던지고 예. 나토가 이제 막 고민하다가 예. 물러난다고 하면 이제 러시아도 빠지는 척하면서 여전히 동쪽은 예. 그 반군들의 자치구로 예. 애매한 회색지대로 그렇게 이제 남겨둔다. 그렇게 남겨둔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 정도로. 아무 의미 없는 전망이지만. 아니죠. 의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내년에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겨울철만 되면 땅이 얼면 가스만 좀 예. 가치가 높아지면 그렇죠. 러시아와 하여튼 유럽의 충돌 요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잘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예. 일단 현재까지의 상황은 이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올림픽 때 설마 또 러시아가 그렇게 가겠냐? 중국 올림픽 하는데. 예. 근데 뭐 과거에도 그랬었거든요. 북경 올림픽 하고 있는데 푸틴이 이제 부시 대통령한테 조용히 이렇게 귓속만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다 러시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또 당시 이제 미국 부시 대통령하고 다 북경에 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디죠? 그 조지아. 를 공격했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상대방 잔치에 재 뿌리는 것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우리 또 대러시아의 예,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지구본 연구소는 최근에 급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예. 관련해서 독일은 왜 저러나? 네. 애매한 스탠스에 대한 얘기 좀 해봤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디 또 가봅니까? 사우디는 저희가 한번 쭉 둘러봤고요. 지금 이제 가장 파랗게 질린 나라. 파랗게 질린 나라? 예. 어디죠?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예. 다음 차례는 난데. 난가? 유럽과 러시아 사이 껴있는 나라? 예.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난가? 다음 차례는 난가? 네. 자, 다음 시간에 또 떨고 있는 나라 이야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은요.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이었습니다.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